이야기는 주인공 댄 체이스로 시작된다. 전직 CIA 요원이며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인 그는 30년 동안 코네티컷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아내 애비가 욕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에 환상을 자주 꾼다. 이 환상은 아내가 헌팅턴병으로 고통받던 시절을 회상하게 만든다. 결국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다. 댄은 두 마리의 개와 함께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고 산다. 그 개들은 각각 데이브와 캐럴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그는 에밀리라는 딸이 있으며 그녀는 외곽에 알 수 없는 장소에 살고 있다. 대부분의 날, 댄은 개들과 함께 패치놀이를 하면서 에밀리와 전화로 대화한다. 하지만 그는 딸과의 통화를 끝낸 후에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넣는 이상한 습관이 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이곳의 새로운 가게 주인을 발견한다. 이로 인해 댄은 그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몇 개의 캔을 줄로 묶어 문 옆에 걸어둔다. 그날 밤 그는 침대 옆 탁자에 총과 손전등을 두고 잔다. 갑자기 댄은 캔이 흔들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다. 그의 개들이 아래층으로 달려가자 그는 총을 들고 천천히 그들을 따른다. 댄은 그러고 나서 가게에서 본 같은 남자가 바닥에 누워있고 개들에게 붙잡혀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는 그 남자의 정체를 알 수 없어서 충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댄은 그를 쏴서 죽인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시신과 총을 재배치하여 경찰이 보기에 싸움이 동등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그는 경찰의 질문을 능숙하게 피한 후 그는 마을을 떠나 에밀리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건다. 다음 장면에서 FBI 부국장 해롤드 하퍼는 손자와 함께 레고 구조물을 만들고 있다. 손자가 여전히 부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그는 욕실에서 무너지게 된다. 잠시 후 그는 CIA 요원 레이몬드 워터스의 전화를 받는다. 중요한 이야기 하고 싶어하는 사람. 알고 보니 해롤드의 옛 사건 중 하나가 댄 체이스라는 요원에 관한 것이고 1987년 실종된 그 사건이 다시 떠오른 것 같다. 워터스는 그 요원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만약 그렇다면 그를 데려오라는 것이다. 해롤드는 댄에 관한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그를 안심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해롤드가 댄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CIA는 이 사건을 다시 열고 싶어하는 것이다. 한편 댄은 자신과 마을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었다는 생각에 만족하며 인근 카페에 들른다. 그는 한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대해 묻는다. 그것은 그가 가짜 이름인 딕슨으로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인 것 같다. 그는 그 남자에게 장을 사오고 방을 치워달라고 지시한 후 전화를 끊는다. 잠시 후 댄의 시선이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여자에게 머무른다. 그 모습은 그의 과거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회상 장면에서 젊은 댄은 애비와 함께 새로운 신분을 만들고 부부로서 은둔 생활을 하자는 이야기를 나눈다. 현재로 돌아와 댄은 대포폰으로 또 다른 전화를 받는다. 그 전화는 해롤드로부터 온 것으로 그가 댄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댄에게 그의 차 뒷바퀴에 부착된 전파 송신기에 대해 경고한다. 그리고 FBI 요원들로 이루어진 추격대가 도착하기 전에 그에게 3분이 남았다고 알린다. 놀란 댄은 즉시 카페를 떠나고 전화를 걸어 다시 연락한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 해롤드와 댄이 과거에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 드러난다. 몇십 년 전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위험한 임무를 함께 수행했다. 해롤드는 그가 댄을 잡기 위해 FBI를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며 파라즈 함자드가 오래된 원한을 풀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파라즈는 아프가니스탄 군벌이었다. 댄과 해롤드가 미국 정부를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하고 있을 때 러시아 군대에 맞서 싸웠다. 전쟁이 끝난 후 파라즈는 FBI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는 현재 FBI 내부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가 왜 댄을 추격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좌절하고 화가 난 댄은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발전에 대해 알린다. 그들의 대화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막연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전화통화 후 댄은 추적을 잃고 의도적으로 서비스도로 옆으로 트랜스폰더를 던진다. 그를 추격하는 요원들을 매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곧 FBI 추격대가 트랜스폰더를 발견한다. 갑자기 댄은 자신의 SUV를 몰고 그들의 차를 측면에서 부딪힌다. 거의 모든 추격대원을 죽인 후 그는 마지막 남은 요원과 마주하게 된다. 불행히도 그는 그 요원을 능가하지 못하고 결국 붙잡히게 된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고 뒷좌석에 앉히지만 그들이 떠날 때 댄의 개들이 차를 따라오기 시작한다. 그 요원은 레이몬드 워터스에게 전화를 걸어 표적이 제압되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밝히기 전에 댄은 힘을 되찾고 그를 머리로 차게 된다. 이로 인해 차가 제어를 잃고 사고를 내게 된다. 그 후 댄의 개들이 현장에 도착해 그 요원을 잔인하게 죽인다. 사고가 난 후 댄은 사고 현장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는 해롤드에게 전화를 걸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적하도록 보내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들은 시신 가방에 담겨 돌아올 것이라고. 회상에서 젊은 해롤드가 사막 한가운데 서 있다. 곧 젊은 댄이 말을 타고 그에게 다가온다. 그들의 대화에서 댄이 러시아와 싸우는 아프가니스탄 혁명가들의 한파벌을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해롤드는 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미국 정보기관의 해당 그룹에 대한 정보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조건으로 댄을 도와주기로 동의한다. 만약 누군가 댄이 하고 있는 일을 알게 된다면 정부는 그를 추적하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장면은 현재로 전환된다. 여기서 나이 든 해롤드는 댄이 몇몇 FBI 요원들을 죽인 사고 현장에 있다. 그동안 댄은 폐차된 차를 빈 차고에 버리고 소지품을 가방에 담는다. 그런 다음 그는 새 차를 타고 이전에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장소로 떠난다. 가는 길에 그는 가짜 이름인 피터 콜드웰로 일반 동네의 집을 빌린다. 잠시 후 댄은 문 발판 아래에 숨겨진 열쇠를 이용해 집에 들어간다. 경찰관 조이는 그를 발견하고 현장에 도착한다. 그녀는 그가 침입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신원을 묻는다. 그러나 댄은 자신을 피터 콜드웰이라고 소개한다. 조이는 그의 얼굴에 여러 개의 멍이 들어있어 의심스럽게 생각한다. 게다가 그의 두 마리 개를 보고 그녀는 애완동물 금지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게 나가라고 요청한다. 그동안 해롤드는 비행기에서 내린 후 그의 친구 모건 보트의 저택으로 간다. 그는 파라즈 함자드가 여러 해 만에 왜 다시 나타나기로 결심했는지 알고 싶어한다. 보트는 CIA에서 젊은 시절 해롤드와 댄 모두의 멘토였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는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보트는 파라즈가 현재 미국 국무부에 연락망을 갖고 있다고 밝힌다. 그가 리벤지를 위해 댄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보트는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파라즈와 댄 사이의 문제는 개인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그는 해롤드에게 줄리안이라는 암살자의 전화번호를 준다. 그러나 그는 해롤드에게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사용하라고 경고한다. 다른 곳에서 이제 피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댄은 조이를 좋은 편으로 만들기 위해 그녀를 위해 요리를 하려고 한다. 그녀는 결국 그가 2달치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그가 머무는 것을 허락한다. 우리 영웅은 이를 윈인 상황으로 보고 기꺼이 동의한다. 그동안 해롤드가 사무실로 돌아와 자신의 요원들에게 만나라고 지시한다. 거기서 그의 제자 에밀리가 아들 부부를 잃은 후 왜 사무실에 돌아왔는지 묻는다. 하지만 해롤드는 그녀에게 자신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그녀와 다른 요원을 모집해 댄의 딸의 행방을 찾도록 한다. 해롤드는 대화 중 댄이 딸이 있다는 정보를 실수로 흘릴 때까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후 워터스 요원이 에밀리를 속여 해롤드의 동기를 밝히려 한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군벌 파라즈 함자드가 그의 오른팔의 존재로 인해 더욱 강력해졌다고 밝힌다. 수십 명이 러시아 표적을 살해한 암살자에 의해 워터스는 이 남자가 댄 체이스일 수 있다는 소문을 믿는다. 에밀리가 이와 해롤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자 워터스는 해롤드가 그곳에서 지부장이었다고 알려준다. 이 지역의 CIA 지원을 감독하고 있었다고. 그는 해롤드가 댄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 이 정보가 에밀리에게는 새로운 것이지만 그녀는 상사를 배신할 수 없다고 거부한다. 하지만 워터스는 그녀에게 그녀가 해롤드를 배신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알린다. 다른 곳에서는 댄과 조이가 조이의 집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댄은 다시 애비의 꿈을 꾼다. 그곳에서 그녀는 그가 앞으로 나아가고 다른 파트너를 찾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조롱한다. 다음 날 아침 댄이 일어나자마자 그는 짐을 싸기 시작한다.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가 조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그녀가 당황하고 감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조이는 아들이 수업료가 지불되지 않아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고 밝힌다.
조이가 은행 계좌를 확인했을 때 41달러가 초과 인출되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로 인해 그녀의 수표가 부도났다. 그녀는 이것이 남편이 위자료를 피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주장한다. 댄이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거절한다. 댄은 굳건히 결심하고 바닥에 깨진 유리를 치운 후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조이가 그에게 다가가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FBI 사무실에서 한 경찰이 해롤드에게 댄 체이스의 딸 에밀리 체이스가 2003년에 자살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이 정보에 해롤드는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에밀리가 곧 그를 방해하며 레이몬드 워터스 요원이 파라즈 함자대에 대해 그녀에게 이야기했다고 밝힌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묻는다. 해롤드는 아무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고 말하며 대답을 피하려 한다. 그날 밤 주차장에서 해롤드는 줄리안에게 전화를 건다. 모건 보트가 추천한 암살자. 그는 그에게 조이라는 여성의 집에서 댄을 찾아 주소를 알려준다. 그러나 또한 댄이 위험하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고 나서 해롤드가 댄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익명의 소스가 찍은 사진을 통해 얻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회상 장면에서 댄이 신비로운 파라즈 함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자세히 설명된다. 그 도움에 감사하면서도 파라즈는 그들의 대회에 참여하는 자신의 동기에 대해 확신이 없다. 댄은 파라즈를 설득해 그들의 대회를 지원하고 러시아인들과 싸우게 하려 한다. 그러나 파라즈는 그의 승인이 충분하지 않으며 댄이 자신의 아내 발로르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파라즈의 아내를 태운 낙타가 두 남자가 대화하고 있는 캠프에 들어온다. 그녀가 얼굴을 가리던 천을 벗자 발로르가 다름 아닌 댄의 미래 아내 앱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해롤드의 도움으로 탈출할 계획을 세운다. 그들의 탈출이 성공한 후 발로르는 이름을 에비로 바꾸고 댄과 함께 은둔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것이 아마도 파라즈가 우리의 영웅을 쫓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현재 댄은 조이를 떠나 몬테나로 향할 준비를 한다. 그는 자신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전쟁에 참여했음을 밝힌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 채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심각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한다. 이는 그를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만들었다. 그는 또한 조이가 자신과 함께 오도록 설득하려 한다. 그들의 대화는 에밀리의 전화를 받으며 중단된다. 댄이 놀란 것은 그녀가 조이와 통화하길 요청하기 때문이다. 조이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고 에밀리가 댄을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는 것을 듣는다. 장면은 빠르게 주차장으로 전환되며 에밀리의 목소리 뒤에 있는 얼굴이 드러난다. 충격적인 반전으로 에밀리가 해롤드의 제자인 엔젤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해롤드는 자신의 제자가 사실 댄 체이스의 딸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한편 에밀리는 엔젤라라는 가짜 신분으로 FBI에서 일하고 있다. 조이의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댄이 자신에게 거짓말한 것에 분노한다. 상처받은 그녀는 그가 자신이 심부름에서 돌아올 때까지 떠나라고 요구한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지만 결국 눈물을 쏟고 만다. 그러나 그녀의 울음소리는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에 의해 방해받는다. 그녀는 댄의 차 안에서 개들이 신나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본다. 그녀가 창문 쪽으로 다가가자 그녀는 댄이 자신에게 다가온 공격자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공격자는 줄리안으로 밝혀지며 그는 힘든 싸움 끝에 댄을 기절시킨다. 상황의 중대함을 감지한 조이는 개들을 풀어준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줄리안을 공격한다. 그들은 댄이 회복할 때까지 그를 바닥에 눕혀두고 댄은 소음기를 장착한 총으로 줄리안을 쏜다. 그때 CIA 드론이 나타나서 이웃을 정찰하려 한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댄은 저격총을 조립하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드론을 쏘아 떨어뜨린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젊은 댄이 벨로르에게 자신의 동기를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회의적이며 그가 그들의 대의에 어떻게 유용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벨로르는 그녀의 미국인에 대한 인식이 젊은이들의 희망에 가득 찬 얼굴에서 CIA의 교활한 관료들로 바뀌었다고 밝힙니다. 그녀에게 미국인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어떤 대회에도 헌신할 준비가 된 순진한 이들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불사하는 실용적인 괴물들입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감수해야 하더라도 말입니다. 현재 그녀는 댄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댄은 차를 몰고 외진 장소로 향합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검은 화면으로 전환되면서 그는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 멈춥니다. 명시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데니 조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원치 않게 인질로 잡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CIA는 이미 그의 위치를 알고 있으며 따라서 조이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편 줄리안의 시신도 전투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암살자가 여전히 살아있고 피를 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명성을 위해 이를 마무리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비디오를 더 보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0개의 좋아요 또는 200개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2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